네, 어제 열린 5차 청문회,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였지만 우 전 수석 관련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는 데에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철갑으로 무장한 우병우, 하지만 의원들은 솜방망이만 휘둘렀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어제 그렇게 불을 했던 우병우 불러놓고 뭐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문회뿐 아니라 특검까지 완벽하게 대비를 했구나. 그래서 나타났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렇게 46일 만에 불렀으나 청문위원들은 제대로 준비를 못했구나. 몇 분 빼고. 그래서 예. 어제 사실 보면서 정말 그 고구마가 목에 딱 걸린 듯한 느낌. 그걸 그렇게 그냥 어제 그 청문회 끝날 때까지 보고 나중에는 저도 좀 많이 좀 실망하고 잠을 잤습니다. 예, 많이들 답답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자체로만 보면 허탈했죠. 감성적으로는 뭐 모든 국민이 허탈하고 답답하고 그랬을 텐데 왜냐하면은 골키퍼는 하나인데 슛을 쏘는 키커는 10대 명이 되는데 말이죠. 예. 하나도 유효 슈팅을 못하는 거예요. 아하. 답답했는데 하지만 지금 백변이 아주 백성 변호사가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 특검을 향한 우병우의 패를 어제 예. 볼 수 있었다. 아하. 전 박영수 특검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어제 청문회를 지켜봤을 것 같아요. 우병우의 그 어떤 대응 논리가 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시종일관 일단 모르쇠 전략으로 청문회에 임했습니다. 심지어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와도 내용을 부인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순실과 오늘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어. 부자자 회장이. 그래서 최순실이가 뭐 나는 여기 기억만 하면 소품 먹는 기분이 소품 먹는 거 같아.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거야. 저는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 변조돼 있고. 예. 자, 저 얘기가 이제 네. 장모 김장자 씨와 최순실이 골프를 같이 칠 네. 정도로 잘 아는 관계고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네. 해줬는데 뭐 들어도 그 앞에서 아니라고 하네요. 아니 그거는 본인 얘기가 아니라 장모 얘기니까. 어제 시종일관 그렇게 그 대응 전략을 짰어요. 장모님이 최순실 모른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뭘 더 물어보느냐. 예. 그리고 어제 이 녹취 나온 것도 본인 얘기가 아니라 이 김장자 회장의 직원들의 녹음 파일이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납득 못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어차피 이 부분은 나중에 다 부인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로 법정까지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또 이제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기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딱 보면 김장자 회장과는 차별화 전략. 그건 장모님 일이고 난 모른다. 그리고 본인 일은 대응할 수 있는 거 객관적 증거가 드러난 부분은 객관적 증거가 드러난 부분까지만 인정. 그 이후로 법률적인 문제, 법리 문제는 또 본인의 법리로 대응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어제 보면서 이 정도 녹음 파일이 나오면 당황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혀 당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준비가 많이 돼 있다는 게 단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녹취 앞에서도 당당했고 또 하나는 바로 다른 참고인이었던 사람이 증인 선서를 하고 그 옆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어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했었죠.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도 차은택 씨와 우병우 수석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부인합니다.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네.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네.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켰느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네. 들은 내용입니다, 이건. 자, 그런데도 네. 자기는 관계없다. 관계없다. 네. 이건 어떤 논리? 그러니까 원래 이 노승일 전 부장은 참고인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를 듣다가 바로 증인 선서시키고 증인으로 이제 신분이 전환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 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 속 시원하게 털어놔라. 속 시원하게 털어놨어요. 이게 파장이 클 이야기인데라는 전제를 깔면서 파장이 예. 클 이야기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다 부인하고 있는 얘기에서 핵심적으로 차은택 모른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차은택의 법력 조력자를 검사로 김기동 검사로 우병우 전 민정이 알선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물론 여기서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노승일 부장이 봤다 들었다가 아니라 예. 전해 들었다. 그렇죠. 누구로부터? 고영태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고영태를 또 증인으로 불러야 될 필요는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단계의 말을 맞춰서 아까 얘기하신 대질신문을 하면 그 진실의 정황은 파악이 되는데
본인은 일단 전면 부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면 부인은 여기엔 또 리스크가 숨어 있어요. 본인에게도. 저는 특검에서 지금 우병우의 키는 저곳이구나 하고 지금 확인한 곳이 저는 이 김장자 바로 장모일 것으로 보는데 예. 장모와 사위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집안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무조건 모른다고 했어요. 장모도 아니라고 한다 모른다. 그런데 이제 김장자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인물 정황들은 의원들이 많이 쏟아냈어요. 그렇죠. 확인이 안 됐고 인정을 안 했을 뿐이지. 이 부분에서 지인 관계 일부만 확인이 돼서 제보나 새로운 증인, 진술이 나온다면 우병우 수석의 저 모르쇠 아성은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검사 중에 이제 부패왕지단장을 잘 모릅니다. 예. 김기동이라는 이름을 딱 꺼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다라는 있는데도. 건데 일단 김기동 부장 어제 바로 또 반박은 했죠. 우연히 차은택을 한번 만나긴 했지만 뭐 그거 말고 본 적은 없다고 예. 하는데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AI 독감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있죠. 오늘 당정이 열렸습니다. 그 내용 브리핑을 한다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경제를 살려나간다 하는 세 가지 큰 원칙 하에서 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대내의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부동산 시장 이런 문제가 크고 또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가구 중에 2가구의 21%가 수입이 100만 원이 안 되는 이러한 경제 현실, 또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가고 있고 1%포인트 오를 경우에 한 개 가구가 143만 가구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재정이 다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수출도 지금 축소 지향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수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정을 활용해서 우리 경제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 그런 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1, 4분기까지 30%, 상반기에 60% 이상 조기 집행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거 가지고도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 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금융정책과 관련하여 4대 서민정책자금을 2조 3천억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중소소상공인을 위해서 신기보 산업은행에서 12조 추가 지원하고 민간은행권에서도 13조 4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노력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현황을 어려운 민생 현황을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요즘 남해안 구조조정 벨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관계부터 장차관이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당에서 촉구를 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대형 3사는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유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초에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상 최악의 AI 사태와 관련해서
급상승하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서 외국에서도 수입하는데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또 신선卵등 일부 계란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해서 계란 수급 안정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동절기 취약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 기관으로 개편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1.7% 인상해서 네, 지금까지 당정과 관련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편성돼 있죠. 이걸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언제 쓰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요. 이걸 먼저 쓰는 거는 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얘기, 게다가 추경도 편성한다는 얘기가 함께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미 예산 편성은 돼 있는데 2월에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6월부터는 돈이 풀릴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계란값 상승 등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대책 마련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청문회 소식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지금 우병우 수석의 빠져나가기 두 가지 짚어봤고요. 이제 세 번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 청와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해경이죠. 네. 압수수색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부분인데 이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그 수사팀에 누군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서 그때 누구하고 통화를 했습니까? 뭐 수사팀 간부 중에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부장검사급입니까? 그 이상이라고 그 급이나 뭐 그 이상 됐습니다. 부장이 압수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멘트를 증인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상황만 파악해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문제가 되니까 어디까지 내가 인정을 할 것인가를 본인이 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화했다라는 부분은 통화 내용을 조회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예. 해경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지검을 뭔가 이 둘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해서 민정수석이 끼어들면 안 돼요. 끼어들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끼어들었다는 걸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해경과 청와대 그 녹음 파일을 이제 압수수색하려고 집행을 하러 들어갔는데 예. 집행을 못했어요 처음에. 예. 그 못한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껴있다라는 게 지금 언론 그렇죠. 보도인데. 나는 상황 파악만 네.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부 받아 들어가서 결국 가지고 오거든요. 예. 근데 재발부 받을 때 압수수색 장소 특정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우 전 수석이 얘기해서 결국 지체를 시켰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영장 다시 받아와 해서 네, 다시 그렇죠. 받았잖아요. 근데 우병우 수석은 어차피 통화했다라는 통화 내역은 기록으로 있으니까. 남지만 통화 내용은 남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직권남용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어제 알려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되려면 네. 전화를 해서 압수수색하지 마.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건 직권남용이지만 네, 그렇죠. 전화를 했는데 그냥 물어봤다.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렇죠.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물어봤느냐 이 문제고 민정수석이 왜 검찰이 해경을 압수수색하는데 물어볼 게 뭐가 있느냐. 이게 말이 한 3번 바뀌어요. 예. 트러블이 있어서 트러블을 좀 알아보려고 했다. 예. 중재하려고 했다. 근데 그런 개입 자체가 민정수석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청와대입니다. 여기는 지금 검찰과 해경 사이에 이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보셨습니다만 누구와 통화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상대는 윤대진 검사고요. 그 검사는 왜 받았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이 그걸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자, 상대는 이렇게 진술했다. 당신이 압수수색을 막았고 방해했고 영장 발부 받았느냐 받아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특검은 그럼 결국 대질신문해야죠. 전화를 한 사람과 전화를 받은 사람을 그럼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대질이 어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진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또 가려내야 될 것은 특검의 몫으로 특검의 숙제만 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진실을 밝히기도 어려운 자리인데요. 이 와중에도 이완영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이 등장을 했죠. 이러면서 시작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야 간에, 의원들 간에, 뭐 같은 여당이라고 해도 의원들 간에는 입장에 따라서 많이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럴 때 바로 최순실 씨의 변호사죠. 이경재 변호사와 이완영 의원이 잘하는 사이다라는 내용이 드러난 겁니다. 이 부분은 좀 보고 가도록 하죠. 박영선 의원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완영 의원과 이경재 변호사가 함께 있는 식사 자리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청부 질문이 가능한지가 이제 풀렸는데요. 이경재 변호사가 처음에 태블릿 PC가 최순실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의원한테 그 부탁을 했던 거고요. 이 국정조사에서 그걸 밝혀달라. 거기에 지금 정동춘, 박헌영 이런 분들이 액세서리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는 이완영 의원까지도 이제 앞으로 어제 뒷부분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뒷부분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오전에 이제 재척해달라 뭐 이런 상황에서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오후에 이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오후에 이 사진이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 문제가 되는 게 태블릿 PC가 뭐 고영태가 들고 다녔느니 이게 누구 건이 아니는 이 사안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국조특위청문회에서 밝혀야 되는 건 무슨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태블릿 PC 안에 내용이 사실이냐 이런 걸 밝혀야 되는데 예. 자꾸 누구 거냐 해서 본질을 흐린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와중에 이경재 변호사하고 저렇게 친분이 있다라는 사진이 딱 드러나 버리는 순간 그림이 딱 맞춰지죠. 이경재 변호사도 태블릿 PC 감정 신청하겠다. 그렇죠. 원래 법정에서 감정할 게 아니라 태블릿 PC 갖다 놓고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무엇을 위한 감정을 한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정을 시청하면서 계속 이 본질을 지금 흐리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 그걸 딱 받아서 이완영 의원이 뭔가 정동춘 사장, 박헌영 과장과 함께 태블릿 PC의 주인 그다음에 이걸 누가 들고 다니는지 이쪽으로 자꾸 또 훔쳐갔는지 이런 쪽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다 한통속이 아니냐라는 그런 류의 이제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청문회 자리는 심지어는 의원들까지도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모른다, 아니다, 알지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 여기에다가 태도 역시 좀 불성실했죠. 눈총을 받았는데 이 내용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드디어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난 국민의 현상금까지 걸린 뒤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무딘 질문에 우병우 방패는 뚫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의혹에 모른다, 그런 적 없다라고 답했고 시종일관 뻣뻣한 자세로 여전히 민정수석인 줄 아느냐는 질타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다소 황당한 답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검찰 출석 당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여 기자를 레이저 쏘듯 노려본 사건.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노려봤다기보다도 이 기자분이 여 기자분이 갑자기 제 가슴 쪽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놀라서 이렇게 내려다봤습니다. 그저 놀라서 내려다본 것이다. 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떨까요?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이 팔짱을 끼고 미소를 짓는 모습. 황제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답은 추워서 그랬답니다. 열이 나다가 또 오한이 나다가 그래서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계속 추웠습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좀 쉬면서 추웠기 때문에 파카를 또 팔짱을 끼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수사 중은 아니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청문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20여일 동안 잠적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현상금을 걸고 이렇게 수배 전단까지 만들었었죠. 이 역시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언론 취재 경쟁을 피해서 지금 집에 있기가 힘들어서 피했을 뿐인데 집을 떠났을 현상금 걸린 뿐입니다. 거 어떻게 생각 들었어요? 뭐 별 신경 안 썼습니다.
국민들이 우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네, 존경합니다. 예, 직접적으로 통화도 하고 하면서 항상 저한테 말씀하신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고 그걸 진정성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박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말까지 남긴 우 전 수석. 자, 어제 청문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의 소소한 궁금증은 풀렸지만 정작 핵심은 하나도 파헤치지 못해 답답하다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우병우 수석과 관련된 얘기는 할수록 더 짜증만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사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조여옥 데이인데요. 조여옥 데이도 모르쇠로 일관했고 특히 뭔가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말 바꾸기 부분이 있는데요. 의무동과 의무실, 의무동과 의무실을 바꿔서 얘기합니다. 바꾼 얘기부터 먼저 듣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4월 16일 당일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근무했습니까? 정확하게 의무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직원들을 진료하고 관저와 멀리 떨어진 곳인 의무실입니다. 자, 평론가님, 의무동과 의무실의 차이 시청자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주시죠. 완전히 다릅니다. 의무동이 중요해요. 예. 대통령이 주로 머문 또 4월 16일에 있었다는 관저에서 50m 거리에 2층짜리 건물이 별도로 있는데 예. 의무동이에요. 예. 여기는 대통령만 진료하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아하. 그리고 의무실은 직원들이 일하는 저 집무실, 예. 집무동에 있어요. 아하. 여기는 거리가 한 500m 내외 정도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실에서 근무했다 함은 대통령 관저에서 멀리 떨어져서 청와대 직원들을 주로 조치하는 그런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일전에 매체와 전화로 미국에서 인터뷰할 때는 의무동에 있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네. 치료하는 데 있었다 그랬거든요. 대통령 쪽에 있었다. 예, 진료하는데. 그런데 어제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이 말이 바뀐 겁니다. 예. 의무실에 근무했다. 자기가 착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주 날카로운 의원들의 질문이 여기도 쏟아졌습니다. 아니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이 세월호로부터 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기억이 정확하고 그럼 매체와 통화할 때는 기억이 뭐 오락가락했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좀 미심쩍은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에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조여옥 대위도 어제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표정 변화 없이 정말 핵심적인 대목은 이건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료와 관련된 거라 얘기 드릴 수가 없고 예. 나머지는 모릅니다, 아닙니다로 일관했다는 점은 어제 두 증인이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밤 11시가 넘어서 조 대위와 동행을 했던 동료 대위 문제로 청문회장이 들썩였습니다. 이 들썩였던 당시 상황도 함께 보시죠. 자, 이슬비 대위 네. 부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 참석했습니까? 원래 휴가였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휴가를 낸 날이었고 공교롭게도 이날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동기랑 같이 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이 자리에 오는 것 때문에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뭔가로 저게 왜? 자, 지금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제 그 조여옥 대위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지금 이슬비 대위라고 이제 또 같이 이제 청문회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온 사람이 지금 왜 왔냐고 하니까 원래 자기 휴가였고 거기 간다 그러니까 공가 처리해준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조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냐. 원래 애시당초 귀국하자마자 뭐 기무사가 데려갔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뭐 물론 뭐 조여옥 대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공항 CCTV까지 확인한다고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조여옥 대위 쭉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잘 짜여진 통제된 곳에서 얘기가 조합돼서 나왔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무동과 의무실 동과 실이라고 단어 하나 차이지만 글자 하나 차이지만 의무실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나는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상관없어거든요. 예. 그건 그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정리를 했던 거 본인이 거주했던 지역별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 홈스테이에 있다가 월 300만 원에 드는 그 영회 호텔로 옮긴 것도 어떤 이유였는지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많은 돈을 월급도 그렇게 안 될 텐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하나도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리가 되고 뭔가 통제됐다는 느낌 거기에 이제 이슬비 대위까지 참석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거 국방부에서 통제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어제 청문회 5차 청문회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답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치소 청문회 한다는데 글쎄요, 이건 잘 될까요?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